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그 가문이 살아왔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괴이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집의 원래 주인은 한 젊은 여인이 오랫동안 외로움에 시달리다 결국 깊은 슬픔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은 주민들 사이의 하얀 소복 여인으로 불리며 집 주변을 떠돌고 있다고 전해졌죠. 밤이 깊어지면 집 주변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가족이 그 집에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이한 사건은 아이들이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 2아이는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길고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창밖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아이는 겁에 질려 부모님께 달려갔으나 이미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후로 밤마다 이상한 소리들이 집안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낯선 속삭임, 장식장이 혼자서 덜컥거리는 소리 등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빈번해지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그녀의 존재를 더 자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저녁 자신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기가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방 귀퉁이에 서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하얀 소복의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 여인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서서히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며 기절할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을 다시 떴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빛 삼아 방을 살펴보았지만 그녀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가족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집에 머무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노인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러 갔고 노인은 집에 얽힌 슬픈 전설과 함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여인의 영혼에게 평안을 빌며 그녀를 위로해주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응한 무당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몇 날 후에 무당이 도착했습니다. 무당은 먼저 집 곳곳을 둘러본 후 가족에게 집안의 에너지가 매우 혼란스럽고 슬픔에 잠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당은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며 영혼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을 집도했습니다. 가족은 무당이 지시한 대로 촛불을 들고 집안을 돌며 여인의 안식을 빌었습니다. 의식이 끝날 때쯤 갑자기 집안에 싸늘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움츠러들고 있을 때 무당은 조용히 손짓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은 집안에 흐느끼는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녹아 사라졌습니다. 무당은 여인이 이제 평안을 찾았다고 가족에게 말하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로 집 주변에서 여인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가족은 안심하고 집에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늦은 밤 여인의 불안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감사하며 이전의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그 집 주변을 지날 때면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저마다 조용히 그녀의 안식을 빌곤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을의 한 전설로 남아 때로는 마을 밖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며 한국 인터넷에서 오래도록 회자되는 공포 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기 위해 서울로 이사했다. 오래된 아파트를 얻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다. 그곳은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내부는 꽤 괜찮았다. 주인은 착해 보였고 이웃들도 대체로 조용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입주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밤 짐을 정리하다가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2시였다. 더 이상 정리를 이어갈 힘이 없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내 방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벽 너머에서 낮은 소리로 누군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혹시 이웃에서 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도 말소리가 들린다는 게 의아했다. 그래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고 돌아오니 현관 앞에 낯선 구두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가 실수로 밟고 갔나 보다 하고 말았지만 그날 밤에도 똑같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조금 더 길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 누군가 내 방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당신은 들리나요? 라는 말이었다. 소름이 끼쳐 얼른 불을 켜고 주변을 확인했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물론 벽 너머에서 들리는 이웃의 소리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예전부터 그쪽 아파트가 좀 이상하다고 소문났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그 건물에 대한 옛날 기사를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검색 결과 20여 년 전 그 아파트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여성이 그 건물에서 실종된 후 행방이 묘연했고 경찰은 사건을 수사했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 이야기에 신경이 쓰였지만 무섭다고 느끼거나 이사를 고민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나는 어느새 그 소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점차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꿈속에서도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꿈속에 나는 여자가 있는 방 안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끊임없이 들리나요? 라고 물어보는 소리를 들었다. 어느새 내 머릿속은 그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한밤중 그 목소리가 더 강하게 들리던 그날 나는 잠에서 갑자기 깨게 되었다. 내 방에 누군가 있는 듯 한쪽 구석이 희미한 빛에 드러나 보였고 그곳에 어떤 형체가 서 있었다. 나는 꿈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형체는 분명히 존재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혼자 소리쳤다. 들려요? 제발 그만해요. 그러자 문득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말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 이사를 결정했다. 짐을 싸서 나가던 날 바로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나에게 슬프게 웃으며 말했다. 그 여자는 처음 이사 온 날부터 당신을 기다렸나 봐요. 이제는 편해졌겠죠. 나는 이사를 하고 나서야 그 아주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영혼은 자신을 알아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로서는 정말 무서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영혼을 이해하게 되어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다시는 그 아파트에 가고 싶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삶을 꿈꾸고 있었죠. 마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사한 첫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오래된 시계의 똑딱거림과 함께 먼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하하, 같이 놀자. 잠에서 깨어난 저는 어둠 속에서 소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리는 집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정원 한가운데에 어린아이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주민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긴 침묵에 빠졌고 그중 한 노파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이사온 사람들은 밤마다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더군. 하지만 누가 말을 걸거나 따라가면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후로 매일 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마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번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정신을 잃고 그 아이를 따라가고 싶다는 충동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현관문 앞에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찾아줘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는 분명히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발견한 날 밤 더 이상 그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따라 정원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원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가보니 그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며
작은 손으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을 파보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면서도 제 손은 어느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썩은 나무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고 금이 간 인형 하나와 몇 장의 오래된 사진, 그리고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본 그 아이와 그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그 아이의 것이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여기에 저를 두고 가신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 집의 이전 주인에게 버림받고 홀로 이 정원 속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집은 버려졌고 새로운 이사 오는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들리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안식을 찾았던 것일까요? 저는 그 사진과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보관하며 아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작은 제단을 만들어 꽃과 장난감을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제가 이 집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영혼이 이제는 평화를 찾아 더 이상 이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던 것들 속에도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지도 모릅니다.